네, 지난 금요일 대통령이 방역에 비협조하는 이들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하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요, 특정 집단만 비판하는 게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동시에 나왔는데요. 그런데 광복절에 민노총 조합원 2천여 명도 보신가 앞에서 별도의 집회를 열었는데 이 민노총 조합원 가운데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집회와 광화문 집회의 감염 위험도에 있어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고 저희들은 봤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집회에 참석한 확진자가 확실히 있었고, 집회에 대한 위험도 평가는 아무래도 강대본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한진 교수님, 아까 오 교수님이 감염이 됐으면 어디서부터 감염됐는지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민노총 조합원 가운데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문제는 이게 집회에서 감염이 됐는지 아니면 원래 감염이 됐는데 집회에 참석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이제 방역 당국에서 지금 이분의 동선이나 이런 걸 확인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깜깜이 감염일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분이 정말 집회에 참석해서 집회에서 다른 사람을 밀접 접촉하면서 감염이 된 건지 아니면 그 전에 이미 감염이 돼서 집회를 참석한 건지 또는 집회가 끝난 이후에 다른 곳에서 감염이 된 건지를 아마 확인을 잘 해야 할 겁니다. 이 감염 경로를 확인하지 못하면 지금 민노총의 집회에 참석했던 모든 분들도 다 같이 이제 확인이 또 받으셔야 되고 그 주변에 있었던 사실 카페에서도 감염이 된 분이 있기 때문에 이 감염 속도 또는 감염 파급력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지금 아직 확인이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깜깜이 감염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이 그 당시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밖으로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같이 있던 민노총 같은 그 지역에 2,000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그분들 중에 밀접 접촉자라고 보이는 분들은 검사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보신각이 모였던 2,000명도 이 광화문에 있었던 정광훈 목사 중심의 집회와 마찬가지로 뭔가 익명이라도 혹은 계속 검사를 받은 게 지금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가요? 저는 그 대구 때 우리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전국이 다 확산이 될 가능성이 있었을 때 익명으로 검사하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검사를 빨리 해서 확진자가 빨리 확인이 되고 그 사람의 동선을 빨리 확인할수록 우리 방역은 훨씬 더 쉬워지고 통제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깜깜이 감염이 20%, 30%, 40%로 올라가면 그다음부터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방역을 해야 될지 감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지금 본인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더라도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빨리 더 많이 열어서 이분들을 전부 다 검사받고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단체 집회였든 아니면 이렇게 민노총 집회였던 8월 15일 지난 광복절에 광화문 종로, 종각에 계셨던 분들은 글쎄 본인 스스로가 이 개인 방역과 코로나 검사를 반드시 받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정 의원. 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공권력을 강조했었는데 오늘 오후에 본인 SNS를 통해서 뭔가 좀 의미심장한 한 목사의 글을 올렸는데 이게 좀 어떤 내용인 겁니까? 그 안중덕 샘터교회 목사님이 올리신 글인데요. 이분이 이제 어떤 코로나 감염 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라는 글을 통해서 이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이다. 둘째, 손을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뜻이다. 그리고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는 뜻이다. 또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뜻이다. 그리고 이 다섯째인데요. 이 집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소외된 일과 함께 하라는 뜻이다. 그러면서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을 벗이 되라는 말씀이다. 이런 글을 이제 공유를 했습니다. 자,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지금 현재 사랑제일교회발 이 확산세가 굉장히 이제 많다 보니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바로 또 서울시를 방문해서 이 사랑제일교회 문제만 집중적으로 물어봤거든요.
더군다나 뭐 체포영장, 뭐 구속 뭐 등등 굉장히 이제 어떤 강경한 어떤 메시지를 남겼는데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보셨지만 사실 8월 15일 집회 같은 경우는 이 집회 다수 모인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하는 분들이 모였어요. 또 민주노총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정부의 어떤 친정부적인 성격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이런 감염병 사태가 생기면 대통령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그냥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됩니다. 자칫 반대자들을 탄압하는 것 같은 인상을 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단 거부라든지 이런 사태가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 메시지를 공유한 것도 물론 뭐 이 자체로 보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글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뭐 선동하지 말라든지 뭐 잠잠히 있으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로 대통령을 반대자들한테는 또 다른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즉 나를 반대하지 말고 조용히 있어라, 잠잠하고 있어라.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로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좀 더 중립적이고 좀 저는 담백한 메시지가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야당에서는요, 이중잣대 아니냐, 왜 민노총 행사는 그냥 두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진영 행안부 장관에게도 이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그걸 관리하기 위한 경찰관들은 자가 진단을 하는데 실제로 집회를 한 민노총 노조원들은 자가 격리라든지 진단하는 소리를 안 한단 말입니다. 너무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민의 안전 앞에는 여야 구분 없습니다. 진영 대결, 이념 대결 갈라치기 하지 말자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당시 이수 변호사님, 네. 진영 장관이 바로 답변이 안 나와서 또 얘기가 있었고, 글쎄요. 정말 이중잣대로 바라봐야 되는지 어떤 시선을 가져야 됩니까? 그래서 진영 장관이, 제가 본 진영 장관님은 할 말은 하시는 분인데 지금 도대체 이 정부가 어떤 분위기이길래, 내각이 어떤 분위기이길래 진영 장관조차 이렇게 꼭 필요한 말을 이렇게 머뭇거리면서 해야 되는지 저는 의아스럽습니다. 걱정도 되고요. 그런데 지금 서범수 의원의 말대로 이 방역에 정치가 개입이 되면서 그것도 진영 논리와 진영 이념과 이러면서 갈라치기를 하다 보니까 반대쪽에 있는 쪽에서는 반발이 나오고 그 반발 때문에 정부의 어떤 경고라든가 조치에 대해서 불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게 결국 방역에 구멍이 뚫리게 되는 거고, 예. 그럼 결국 모든 그 손해는 모든 국민이 같이 져야 되는. 그래서 저는 지금 대통령께서도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과연 누구에게 득이 되는지 지지층 결집하는 것이 종국에 결국에 본인들에게도 손해가 될 수 있는 그 시각이다. 이런 건 방역은 정치가 아니고 방역은 방역이고 정신을 좀 제대로 하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럼에도 일단 민주당은요, 여전히 전광훈 목사 그리고 이 책임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를 허용했던 판사를 이렇게 거친 표현으로까지 비판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팔을 쓴 일부 극우 세력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방역에 실패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테러나 다름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할 테면 해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문재인 정부를 흔드는 이런 불의한 자들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만든 판사, 그들을 판사라고 부릅니다. 국민 안정이 우선 아닌가요? 그런 사람들이 판사봉을 잡고 또다시 국정을 농단하고 있습니다. 국민 안전 위에 판사의 권한을 제한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김관욱 교수님, 예. 오늘 논란이 된 얘기가 하나 있거든요. 여기 보면 그전까지는 은평구에 있는 확진자를 번호로 일괄적으로 부르다가 왜 굳이 주옥순 대표만 이름을 잠깐 썼다 삭제를 했냐. 방역의 비협조적이라고 이름을 쓴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와 인권 문제까지 나오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개인정보 보호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기명을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번호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제 주옥순 씨 같은 경우는 사실 미디어에서 이미 다뤄졌죠. 그렇다 그래서 은평구가 그것을 공개적으로 동선을 이렇게 밝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이제 더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하태경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은평구청은 문정권의 축소판이다. 친문 인권만 챙긴다.
왜 이거를 정치 공세화합니까? 그러니까 은평구의 실수, 잘못만 지적하면 되는 것인데 이거를 문정권 전체로 이렇게 비난의 화살을 돌린다는 것 자체가 이런 코로나 이 국면에서 이 코로나의 상황을 왜 자꾸 우리 지금 말씀하셨지만 정치 이슈화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 행정착오인데 그렇죠. 이제 그 부분에 관해서 북한에서 지적을 하고 예. 그것을 시정하는 것을 요구해야지 이것을 다시 정치권 이슈로 불러들이면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답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반면에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통합당의 김종인 위원장도 반격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더 이상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방역에 협조할 의지가 있다면 광화문 집회 참가자에게 지금이라도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강력히 권고해줘야 합니다. 진단검사를 권고하는 일이 그토록 어려운 일인지 미래통합당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치게 정치화하려고 하는 그런 미호권의 형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실패, 박원순 성추행, 윤미향 정의연 사건 등 권력권 의혹 사건들에 대해서 어찌된 건지 침묵이나 공정과 정의에 어긋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을 범죄자처럼 여기고 공권력을 휘두르며 공포를 조장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지양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장 의원님.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는 왜 집권 여당이 청와대가 어느 쪽은 세게 하고 어느 쪽은 약하게 하고 이게 잣대가 좀 다르다. 네 편 내 편 갈라치기다. 뭐 이 말하는 겁니까? 사실 이번에 미래통합당이 만약에 8.15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김종인 위원장은 이미 진작부터 이 집회에 나가지 않겠다, 함께하지 않겠다는 걸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앞으로 아스팔트 세력과 선을 긋겠다는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근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번 이제 광화문 집회 이후에 확산세로 지지도가 상당히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래통합당한테 왜 개인 의원들한테 왜 나가지 말라고 이야기 안 했냐, 왜 검사 받으라고 이야기 안 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제 이번에 코로나 확산에 어떤 미래통합당이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또 한번 제가 미래통합당에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왜 미래통합당은 민주노총 조합원들한테 왜 조사받으라는 이야기를 안 했죠?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해왔지만 이 사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빨리 방역을 하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자꾸 방역을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러다 보니 이걸 정략적으로 이제 이용을 하는 것인데요. 더군다나 지금 이 코로나 8.15 집회 이전에 청와대가 김종인 위원장한테 청와대 회담을 가지자고 제안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코로나 이 8.15 집회 이후에 지지율이 역전하니까 그냥 없는 일로 하자라고 이야기가 갔다고 그래요. 저는 그런 걸로 비춰보면 오히려 이 상황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 보면 김종인 위원장과 회담을 해서 정말 초당적으로 이런 걸 대처하자라고 하는 것이 저는 상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는 뭐 안 만나겠다라고 서로 간에 이제 끝났던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글쎄요. 과연 이런 어떤 여야 영수회담이 이런 걸로 또 이용을 돼야 되는 것인지 이럴 때일수록 만나야 되는 게 아닌가. 초당적 대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현정 의원님 언급하셨던 부분 중에 그러니까 왜 민노총 당시 8.15 집회에 대해서는 침묵하냐 이거의 비판 대상은 민주당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민주당 같은 왜 경우는 얘기 안 하냐 뭐 이 말씀이십니까? 민주노총한테도 똑같은 강도로 자 그날 집회에 참석했던 민주노총도 조사받으라 왜 이야기 못합니까? 그건 똑같이 미래통합당이 그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집회에 나간 사람한테 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러나 특히 이 부분이요.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주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을 긴급히 만나자 주말 새 여당 의원들이 일제히 김 위원장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싸워야 할 대상이 너무도 많습니다. 바이러스 테러범 부추긴 김종인 위원장의 미통당. 끌어낼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러한 방역 조치를 비웃고 이를 민주주의 탄압이라고 왜곡하는 미통당 내의 목소리를 그냥 방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본을 다녀온 것도 질본이 신속한 조치를 내린 상황에서 독립기관이 아니라 정부나 여당 눈치를 보게 되는 만큼 소신 있게 일해달라고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이제 함께 하지는 못할 망정 이마저도 정정으로 악용하려는 오천원이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김관욱 교수님, 제가 먼저 여당 의원들이 김종인 위원장을 어떻게 비판했는지 짧게만 읽어보면 도둑이 주인 행사하는 격이다 아까 들어봤고
전문 지식도 없는 사람이 훈장질이냐, 만나는 것 자체가 민폐다, 이렇게 좀 강도 높은 비판을 했어요, 김종인 위원장. 그런데 실제로 뭐 나오는 얘기가 당시 야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도 5년 전에 질본 찾아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왜 김종인 위원장은 안 되는 거냐. 이런 얘기 나올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이렇게 강도 높은 얘기를 하는 거는 전당대회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원들에 대한 어떤 메시지 차원에서 조금 더 격한 단어를 쓰긴 하는데 저는 단어 선택은 좀 잘해야 된다. 이 부분이 국민적 동의가 생길 수가 없어요. 뭐 저렇게 극단적인 단어를 쓰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김종인 위원장의 행보는 굉장히 시기적절하지 못하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제2의 대유행의 상황에 진입을 하는 이런 엄중한 상황인데 거기에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정 본부장을 굳이 만났어야 되느냐. 이 시점에서. 그리고 그 내용도 보면 그 뭐 국가보건안보부 신설, 3단계 격상 조언, 3단계 격상 조언 같은 경우는 사실 공문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국가보건안보부 같은 경우는 이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질본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여당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정치 행보였다는 비판에서 예외가 안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적절했다고 봅니다. 정반대로 보는 게. 왜냐하면 지금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초당적 대처가 필요할 때입니다. 즉, 어떤 면에서 모든 정책이라는 게, 그럼 야당은 숨만 쉬고 있습니까? 이런 사태. 그러면 예를 들어 정경 본부장이 야당 대표를 만나는 거는 야당도 협조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여당이 더 독려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국회 개원식 때 나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협치하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메시지가 뭡니까? 즉, 야당도 국정의 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야당 대표가 정경 본부장을 뭐 하루 종일 만난 것도 아니고 정경 본부장이 하루 종일 바쁜 것도 아닙니다. 잠깐 만난 겁니다. 자, 만나서 우리도 야당도 협조하겠다라고 하면 오히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국민 전체의 어떤 방역의 어떤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좋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오히려 또 격려를 해야지 이걸 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지. 그럼 정경 본부장을 야당 대표는 영원히 못 만납니까? 이거 짧게만 얘기한 거 아주 적극적인 협조 방법이 있어요. 지금 통합당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 교회 사랑제일교회도 그렇고 8.15 집회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사실은 보수 지향적인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에게 사실은 빨리 검사를 받으실 것을 촉구하고 그런 것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면 저는 그것이 가장 방역에 협조하는 자세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말씀하셨지만 민주당도 똑같은 맥락에서 사실은 민노총 집회에 참가하신 분들도 당연히 검사를 받으라 이런 얘기를 해서 양쪽이 모두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을 덜어주는 것을 정치권이 해야 될 것이지 여기서 이 모든 문제를 정치 해석화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습니다. 최근 안철수 대표와 유튜브 대담을 이어가고 있는 진중권 전 교수가요. 진중권 전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박근혜 시절하고 뭐가 달라졌는지를 모르겠고요. 대통령이 기자회견 한 지 꽤 오래됐죠. 기자회견 거의 없잖아요. 그냥. 질문 다 받고 반박하고 이게 없어요, 지금 전혀. 아주 중요한 결단의 순간마다 대통령은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을 찾습니다. 임금진명이에요. 영국의 꽤 큰 언론이잖아요. 이코노미스트가.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비판은 잘하지만 자신에 대한 비판을 수용 안 한다. 이 내용을 꽤 이례적으로 기사화를 했는데 글쎄요, 여기서도 지금 외신에서도 바라볼 때 뭐 내로남불 논란을 좀 부추긴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저기 이제 아시아 이슈를 분석하는 칼럼 코너가 있는데 그 코너에 익명으로 게재가 됐다고 합니다. 왜 익명인지 그것도 저는 또 한번 짚고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인 것 같은데. 여하튼 그 이코노미스트 기사에서는 세종대왕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결점을 열심히 찾아보고 내가 그 질책에 답하게 하시오라는 그러니까 자기 검열과 자기 비판에 엄정했던 그 말을 인용을 하면서 이 문재인 정권의 왜 리버럴 룰러라고 되어 있는지 좀 불만스럽긴 한데요.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한마디로 내로남불 정권이라는 거죠. 남에 대해서 비판은 잘하면서 자신들에 대한 비판을 못 참는다고 하고 그 예로 지금 임미리 교수 민주당 찍지 말고 통합당 찍어라고 그런 취지로도 익힐 수 있는 그런 칼럼을 썼던 임미리 교수를 고발하거나 아니면 탈북자 단체 NGO 취소하거나 아니면 5.18 허위사실 얘기하면 처벌하겠다거나 이런 그 법들을 만드는 그런 현 정권에 대해서 저렇게 내로남불 정권이라고 비판한 외신을
외신이 지금 저 이코노미스트 기사고요. 예. 거기에 마찬가지로 진중근 교수가 지금 안철수 국민당 대표하고 유튜브에서 대답을 하는데 그렇죠. 본인들이 적폐다라고 얘기했어요. 요즘 왜 적폐 얘기가 없냐라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적폐니까라고 하면서 이 정권에 대해서 적폐라는 평가를 하고 그리고 박근혜 정권하고 다른 게 없다. 아주 중요한 때마다 대통령은 안 보인다. 그러면서 기자회견 안 한 것도 오래됐다. 그러니까 불통 정권이라는 그 얘기도 같이 비판을 했습니다. 예. 이래저래 왜 이 정권이 소위 본인들이 얘기하는 촛불 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 혁명은 이전하고 달라야죠.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알겠습니다. 안팎의 비판입니다. 이코노미스트 기사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소식 여기서 정리하고요. 그런데 다음 주제 코로나 이슈가 하나 더 있습니다.